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컨테이너산 얼마만이냐? 수출 13개월 만에 플러스. 네, 수출이 13개월 만에 드디어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10월 수출 전년 대비 5.1%가 늘었다라는 건데요. 반도체, 차가 약진을 했다. 분주한 부산항 물동량 회복했다라는 건데 이 사진을 좀 볼까요? 여기 부산항 이 신선 대부두의 모습을 지금 사진 한 장이 딱 찍혀 있는데 사실 여기가 좀 휑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차곡차곡 올라간 컨테이너 산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희망적인 소식이죠.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정부 300인 미만 일부 업종부터 주 52시간 틀 깬다. 네. 주 52시간제를 좀 유연화하는 방법을 놓고서 사실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찬반 양론으로 좀 나뉘어서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6월부터 2달가량 진행한 국민 6천 명 대상 근로시간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월부터 2달 동안 설문조사를 정부에서 실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제도 개편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300인 미만 건설, 연구개발, 일부 제조업 등의 업종에서 연장 근로시간을 더 유연하게 쓰려는 수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런 일부 업종에 대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먼저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이 선별적 근로시간제를 좀 유연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한다는 아니고요.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 이 흐름에 대해서 또 여론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좀 같이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네. 피눈물 쏟게 하는 전세 사기, 무기한 단속으로 뿌리 뽑는다. 윤 대통령 이틀 전이었었나요? 전세 사기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잡겠다, 뿌리 뽑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고 이틀 만인 어제 검, 경, 국토부 협력 체계가 지금 구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세 사기 무기한, 기한을 두지 않고 무기한으로 단속을 하겠다. 그래서 뿌리를 뽑겠다라는 겁니다. 좋은 내용이죠. 네. 전세 사기 지금 뭐 뿌리를 뽑는 거. 근데 사기꾼을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 더 중요한 건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어떻게 현재 상황을 좀 잘 이겨낼 수 있을지, 극복할 수 있을지에도 또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인요한, 영남의 검사 공천 상상할 수 없는 일. 네. 인요한 위원장 요즘 계속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지금 영남권 물갈이기가 계속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죠. 인 위원장이 계속 군부를 좀 짚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럼 물갈이하고 그 자리에 검사 공천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국정원, 김정은 팔레스타인 지원 지시 정황. 네. 어제 정보위에서 이 국정원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그런 과정인 거죠. 거기에서 이제 팔레스타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좀 알아봐라 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의 여당 이 정보위 간사죠. 유상범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여길 좀 보겠습니다. 과거 북한이 이 하마스 헤즈볼라의 이 대전차 무기, 방사포탄 등을 수출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 지역 무장단체와 제3세계 국가의 무기 판매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라며 국정원은 김정은이 하마스 기습 공격을 확인하면서 장사정보의 유용성, 선제 기습 공격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군사모험주의 집착 성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네. 하마스가 기습적으로 한 걸 보고 요거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저게 무기 팔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도 같이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온다는 거죠. 네. 저 먼 나라 얘기가 아닌 이유가 지금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먼 나라 얘기가 아닌 이유가 또 이런 데서도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미세먼지 덮친 베이징, 한국도 비상입니다. 네.
중국 하반기 최악의 스모그가 강타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얼마나 심하냐? 앞이 안 보여서 한때 중국에선 고속도로를 폐쇄할 정도라고 합니다. 아니 뭐 중국 얘기인데 이걸 뭘 일면으로 했지?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중국 얘기뿐만이 아니고요. 요때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서풍이 붑니다. 서풍이 불면 그 미세먼지 스모그가 어디로 오느냐? 우리한테 올 수 있겠죠. 네. 서풍을 타고 한국 상륙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미리미리 마스크 좀 준비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 기사 볼까요? 네. 단풍이 곱게 들었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혹시 근데 왜 여기는 빨간데 여기는 좀 이렇게 좀 허옇지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네. 여기가 어디냐? 네. 여기가 지금 내장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단풍 명소로 꼽히는 쌍계로입니다. 그런데 요 앞에 있는 나무는 빨간데 저쪽 나무들은 약간 누렇거나 퍼렇거나 좀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단풍이 요즘에 이렇게 예쁘게 좀 잘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보니까 단풍이 든다는 게 엽록소, 초록색을 내는 엽록소가 파괴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최저 기온이 5도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보니까 9월 평균 최저 기온이 19도였었다. 9월까지도 너무 더웠다라는 거겠죠. 네. 빨강, 노랑 단풍이 아니라 빨강, 노랑, 초록 더 많은 다양한 색깔의 단풍들을 좀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탄핵하십시오. 쌍따옴표가 붙었습니다. 누구 얘기일까요? 보겠습니다. 탄핵하려면 하십시오. 예산 재배치로 서민 지원할 것. 네. 탄핵하려면 하십시오라는 얘기 윤 대통령이 했습니다. 뒤에 예산 재배치 얘기도 같이 나왔죠. 보니까 어제 비상경제대책 민생회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한 얘기입니다. 이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을 더 늘리면 그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 근데 여기서 빼다 여기다 주려고 그러면 이 받아오다가 못 받는 쪽은요. 그야말로 정말 뭐 대통령 퇴진 운동입니다.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좀 재배치를 시키면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이에요.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라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된다. 네, 윤 대통령 굉장히 정말 이마에 진실의 미간입니다. 열심히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예산 얘기입니다. 예산을 쓰는데 예전에 여기 이만큼 주던 거 예산 재배치하면서 이번에는 여기 더 줘야 됩니다라고 주면은 기존에 받던 금액에서 좀 깎인 쪽에서는 탄핵하겠습니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 하려면 하십시오. 난 그런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가 또 정치 성향에 따라서 어제 이게 저마다 하는 얘기가 좀 다르시더라고요. 보니까 한쪽에서는 뚝심 있게 밀고 가는구나 라고 평가하는 분도 있고요. 또 한쪽에선 여전히 본인 마이웨이 가는구나 라고도 얘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네. 뚝심입니까? 마이웨이입니까? 뚝심 가진 마이웨이 아닙니까? 윤석열의 마이웨이 선언. 네. 결국 윤석열의 국정 어떤 철학은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라는 것을 밝힌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얼마 전에 이제 노동계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그 회계 자료 같은 것들을 그 법에 따라서 제출하라라고 했는데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 그것을 제대로 내지 않으니까 지난 5월달에 한 25억 정도 되는 보조금을 삭감했다라는 언론 보도를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니까 노동계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탄핵하겠다. 다음 선거 때 보자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특히 최근에는 또 뭐 예산이 있어서 R&D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삭감 있으면서 그와 같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얘기가 있는 볼멘 소리가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탄핵하려고 하면 하십시오. 예산 재배치로 그것을 서민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못하게 하는가.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생각해 보면 결국 약자를 돕기 위해서 있는 예산을 좀 더 재배치하려고 하는데 네.
민주당은 그럼 그렇게 해서 약자에 대한 복지를 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는 겁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노동계를 비롯한 민주당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돌직구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한 말씀만 더 드린다고 하면은 복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정치 복지, 선거 복지가 아니고 약자 복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약자 복지는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복지에 대한 그 철학으로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철학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이 하는 말이 복지는 스스로 알아서 일어나게 해주는 예산이다라고 해서 이 부분도 최대한 밀어주되 또 네. 일자리, 민간 부분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일단 밀어주되 이 민간 부분의 일자리를 통해 가지고 약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선순환하게 하는 그런 철학을 밝혔다라는 점에서는 단순한 마웨이를 떠나서 전체적인 어떤 국정에 대한 또 젊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자립하도록 도와주겠다는 그 철학을 밝혔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뚝심이냐 마이웨이냐 뚝심 있는 마이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권지웅 의원님. 아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제출하신 예산안 보면 네. 약자 예산이 결코 아닙니다. 거짓말 그만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번 예산안에 보면 여성들의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 지원 예산이 140억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성폭력 상담소나 가정폭력 상담소가 줄어들게 되었고 그리고 청년 내일 체험 공제 예산이 4천억 정도 삭감되어서 내년부터는 소위 이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들이 내일 체험 공제를 생각하면서 3년 이상 근속을 했었는데 네. 그렇게 신규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법인세 3조 깎고 그리고 올해 또 어땠습니까? 예산 59조 펑크 났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좋아지게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예상보다 2배 이상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무능할 뿐만 아니라 약자를 외면하고 있는 예산안을 집행해 왔고 그리고 이번에도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 예산을.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역할을 포기한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저렇게 뭔가 국민들이 인기는 없겠지만 내가 버티고 가겠다라고 말하는 건 정말로 국민들을 기망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좀 밝힐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R&D 예산과 관련해서 이제 재정을 해서 한 3억 5천 정도, 3조 5천억 정도를 줄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차상위 계층 밑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기초 복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그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가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예산을 좀 보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진짜 예산안 자체 얘기로 좀 살짝 좀 넘어갔어요. 윤 대통령의 어떤 발언이나 의지, 태도 이런 것보다도 일단 예산안 자체가 좀 부실한데 이걸 갖고 뭐 의지를 얘기를 하느냐라는데 아니다. 예산안 충분히 잘 짜여졌다라는 말씀도 좀 같이 하셨습니다. 네. 초반부터 상당히 좀 뜨겁게 달아오르는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네. 지금 뭐 뚝심이냐 마이웨이냐를 저는 여쭤봤는데 지금 예산안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저는 어디에 딱 꽂혔냐면 탄핵이란 말을 윤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어쩌면 처음 얘기한 게 아니냐. 탄핵하려면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탄핵 얘기가 윤 대통령은 아까 이익단체들의 어떤 반발에서 나오는 탄핵 얘기를 지금 했었는데 사실 이 탄핵 얘기가 꼭 이익단체들 사이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죠. 아까 얘기가 살짝 나왔습니다만 여의도에서도 야당에서도 이 탄핵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여기 가장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요. 최근에 시정연설 때 김용민 의원, 네, 국민을 두려워하라라는 이 팻말씀이 이건 뭐 민주당 다 같이 한 건데 그 뒤에 이제 자신의 SNS에 이런 거를 올렸었죠. 이제 그만두셔야죠. 시정연설로 대통령이 악수 청하길래 이렇게 화답을 했다. 국민을 두려워하고 그만두길 권합니다. 라는 글을 또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박진호 위원님, 지금 뭐 이익단체들의 반발에 대해서 탄핵하려면 하십시오. 저는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게 탄핵을 직접 본인 입에 올린 게 꼭 이익단체가 아니라 야당 들어라라는 면도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통령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대통령이 직접 이제 탄핵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굳이 제가 생각해보는 정치적 해석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포함되고 또 공직자들도 모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본인이 이렇게 직접 나서서까지 이 예산에 대한
본인이 이제 이제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본인의 철학까지 이렇게 뭐 이제 직접 나서서 이제 말씀하시는 상황이 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제 두 분께서 이제 뭐 예산안의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물론 이제 돈을 줬다가 차라리 안 줬으면 그만인데 줬다가 뺏는 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돈을 많이 준다라고 해서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저희 이제 국회라든지 정치권에서 잊혀진 그 예산 편성과 뭐 이제 그 심의 그 집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좀 전문적인 용어로 그 예산 한목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네. 이러한 예산 한목적성이 완전히 잊혀져 버리는데요. 좀 단순히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뭐 그 예를 들면 병사들 월급을 지금 대폭 이제 그 정해시켜 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은 하나의 가정에서 보았을 때 우리 가정의 일원인 그 아들이 이제 군대에 가서 과거에는 월급이 부족했을 때는 뭐 아버지나 어머니가 용돈을 보내줘야 되는데 이제는 월급을 좀 넉넉히 받으니까 이제 네. 용돈을 안 보내줘도 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우리가 가계에 대한 지원을 줄여야 되는 게 맞을까요? 안 줄이는 게 맞을까요? 지금 질문을 주신 거예요, 저한테.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예산이라는 큰 파이에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적재적소를 배분하고 네. 그걸 어떻게 집행하느냐는 어쨌든 그 국정 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의 이제 결정 사항이라 생각하고요. 그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예산을 한쪽에 돈을 좀 더 줘서 여기가 괜찮아지면 그럼 서민들 사이에서 돈의 배분이 서민 이 내부 가게에서도 돈의 배분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꼭 하나를 빼서 여기 좋고 여기는 다 뭐 안 되고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는 지금 말씀을 주신 걸로 좀 이해를 합니다. 중간에 또 저한테 질문도 던지셔서 또 깜짝 놀래기도 했는데 살짝 교수님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다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윤 대통령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이거는 대통령이 제 책임 또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모든 거는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건 다 제 책임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얘기 사실 윤 대통령 이 정치를 지금 시작하고 대선 국면이 딱 들어섰을 때 그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실까 봐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정말 그 마음의 여유를 갖기 어려운 자리 같아요. 워낙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도 많고 트루만 대통령은 거기에다가 모든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 해서 누구한테 미룰 수가 없다라고 해서 The buck stops here라고 이렇게 딱 붙여놨다고 하는데 내 책임을 늘 잊지 않고 일깨워주는 그런 어떤 그 상징물을 놔야 되겠죠. 이렇게 합격을 하겠습니다. 이쪽 보시. 네. 그래요. 또 이런. 네, 제 책상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네. 모든 건 다 내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좀 보겠습니다. 대선 출마 결심한 곳에서 모든 건 제 책임입니다. 지금 이 타운홀 미팅이 있었던 바로 저 장소가 마포입니다. 근데 이 마포가 사실 내가 대선 출마를 결심한 곳이다. 여기에서 서민들이 힘들다는 얘기를 내가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대선 출마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곳이 마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모든 건 제 책임입니다. 라고 지금 윤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조현선 변호사님. 지금 뭐 모든 건 제 책임이고요.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강서보선 참패 이후 우리 대통령 달라졌어요라고 민주당 느끼십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윤 대통령께서 지금 하시는 이런 모든 말씀이 어떻게 보면 네. 시기와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시기 수가 방법 없을 것 다 같습니다. 잘못됐다. 네. 네. 국민이 항상 옳다고 말씀하셨죠. 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그 모든 건 제 책임이라는 말 자체는 좋긴 합니다만 탄핵이라는 단어까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탄핵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함의, 그 중폭성을 윤석열 대통령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하면서 그것을 예산과 결부시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고집대로 그대로 나가겠다는 그 말을 그대로 하는 것밖에 전혀 이해될 수가 없다고 할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국민들로부터 탄핵 얘기가 거론됐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그랬냐면 그 민생을 외면하고 오히려 독선과 불통, 아집으로 똘똘 뭉쳐서 1년 반 동안 국정을 수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많은 국민들, 아쉬워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그냥 이 탄핵이란 단어를 그냥 되게 쉽게 사용을 하시면서 예산을 이렇게 내가 사용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감히 나에게 탄핵을 거론할 수가 있겠냐? 라는 식의 오히려 겁박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과로하고 수밖에 감히 나에게가 없고요. 들어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지금 국민과 끝없이 소통하고 야당과 눈높이를 맞추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기는 지난 보선 참패 이후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태원 참사 1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 시정연설 기회도 있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보면 지금 지난 1년 반 동안 자신의 잘못에 대해 하나의 반성문을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욱더 좋았을 텐데 그러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죠. 그러면서 지금 본인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였던 결심을 하였던 장소에서 네. 이러한 말씀을 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지지 세력을 향해서 하는 말밖에 저는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 변호사님, 짧게 부탁을 드립니다. 조 변호사님은 여기서 탄핵이라고 얘기를 한 건 괄호치고 감히 나에게라는 뜻이 들어있다. 이거 겁박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유, 그냥 어떻게 민주당에서 얘기를 그렇게 하니까 참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탄핵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철학을 한번 하겠다. 그것이 바로 서민을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제 이곳은 영빈관도 아니고 용산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본인이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게 된 마포에서 초심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또 전문가를 모신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보통의 어떤 그 집에 있는 그 주부들 또 그 일하고 있는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이는 서민들에게 듣는 자리였습니다. 지금 저기에서는 윤 대통령이 말씀하는 것만 나왔지만 사실상 여러 정말 어려운 분들의 말씀을 듣는 자리였다라는 점에서 보면은 민주당께서 조금 더 좀 이쁘게 좀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네. 민주당에서 조금만 예쁘게 좀 봐달라라고 웃으면서 애교스럽게 최 변호사님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윤 대통령의 이 얘기 어제 이 타운홀 미팅에서 한 얘기죠. 중요한 건 발언 이후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정책으로 나아가는지를 보면 진위가 무엇인지 또 명확하게 느껴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